2007년 9월 어느 날 금강산 온정각 호텔 사무실. 31살 여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순자 1925년생 함경남도 원산 출신, 동생 박명자를 찾음, 왼쪽 팔에 화상 자국. 모든 것이 자신의 할머니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70년 전 헤어진 할머니의 언니가 3일 후 이곳에 온다는 것을, 평양에 계신 할머니는 평생 이 사실을 숨기고 사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 저는 금강산 온정각 호텔 객실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1살이었고 이 일을 3년째 하고 있었으며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보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명단 정리, 객실 배정, 식사 안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날은 18차 이산 가족 상봉 준비였습니다. 남한에서 120명, 북한에서 120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였고 사흘 후 시작 예정이었으며 저는 사무실에서 남측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에 이름, 나이, 출신 지역, 만나려는 가족을 입력하는 작업이었습니다. 53번째 이름을 입력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박순자 여 1925년생, 함경남도 원산 출신, 동생 박명자를 찾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박명자는 우리 할머니 이름이었고 1928년생이었으며 원산 출신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일 수도 있지만 출신지까지 같다는 게 우연치고는 너무 일치했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찾는 동생 정보가 더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피난길에 헤어짐, 당시 동생 나이 22세, 키 작고 왼쪽 팔에 화상 자국.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왼팔에 화상 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불에 데였다고 들었고 평생 긴 팔만 입으셨으며 여름에도 팔을 가리셨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게 맞나? 우리 할머니한테 언니가 있었나? 평생 한 번도 들은 적 없었고 할머니는 가족 얘기를 잘 안 하셨으며 물어보면 다 옛날 일이라고만 하셨습니다. 동료가 왜 그래? 얼굴이 하얗네 하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됐고 이산 가족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할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었으며 우리 가족도 당해서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 괜찮아 하고 말하며 계속 일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순자 1925년생, 원산, 동생 박명자, 왼팔 화상.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할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 했지만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고 79살이셨지만 정정하셨으며 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10년 전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군대에 있었으며 저는 할머니와 평양 외곽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형제자매 있었어요? 할머니가 수저를 놓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고 표정이 굳었으며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한 번도 못 들어봐서. 할머니가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있었지. 옛날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이름이 뭐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으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박순자, 나보다 3살 위였어. 똑똑했고 예뻤고 나를 많이 아꼈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름까지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헤어졌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월이었어. 6.25가 터졌고 원산에서 피난 가야 한다고 했어. 언니랑 나랑 어머니 셋이서 짐 싸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역에 가는 길에 언니 손을 놓쳤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언니랑 떨어졌고 찾으려고 소리쳤는데 안 보였어. 어머니가 내 손 잡고 먼저 기차 탔고 언니는 못 탔어. 기차 출발하는데 창밖으로 언니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 손 흔들며 울고 있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랑 나는 남쪽으로 피난 갔는데 전쟁 중에 다시 북으로 올라왔어. 언니를 찾으려고 원산집에 갔지만 아무도 없었어. 이웃들한테 물어봤는데 언니가 남쪽으로 갔다는 소문만 들었어. 그게 다야. 평생 못 만났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고 싶었지. 매일 생각했어.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 나만이랑 연락이 끊겼고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어. 세월이 지나면서 포기했어. 70년이 넘었으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더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산 가족 상봉 신청 안 하셨어요? 금강산에서 하잖아요. 할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못했어. 왜요? 할머니가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이산 가족 있으면 당에서 문제 삼아. 나만의 가족 있으면 감시 대상이 되고 간첩 의심받고 출세 못해. 너희 아버지 생각해서 숨기고 살았어. 아버지가 당 간부였잖아. 만약 내가 이산 가족 신청했으면 아버지 출세 막혔을 거야. 그래서 평생 입 다물고 있었어. 언니 찾고 싶었지만 자식들 앞길 막을 수는 없었지.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렀으며 평생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가 70년 동안 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 만나고 싶었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 그 아픔을 혼자 사겼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나만의 박순자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동생을 찾고 있고 사흘 후 금강산에 온다고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고 혹시 잘못되면 할머니가 처벌받을 수 있었으며 저도 직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언니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보고 싶지. 매일 꿈에 나와. 젊었을 때 모습으로. 지금쯤 84질 텐데 살아계실까? 어디서 뭐하고 사실까? 할머니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면 나만 박순자 할머니가 금강산에 오고 우리 할머니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평양에 계시고 둘은 70년 만에 가까이 있지만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사흘 후 9월 15일 남측 이산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버스 세대가 호텔 앞에 섰고 120명이 내렸으며 대부분 70대에서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명찰을 나눠주며 한 명씩 확인했습니다. 53번째로 한 할머니가 제 앞에 섰습니다. 작은 키에 흰 머리, 깨끗한 한복을 입고 계셨고 목에 작은 가방을 메고 계셨습니다. 명찰을 보니 박순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명찰을 건넸고 23호실입니다 하고 말했으며 할머니는 고맙습니다 하고 웃으며 받아가셨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 계셨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고 계셨으며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흑백 사진이었고 젊은 여자 2명이 찍힌 것이었으며 뒤에 1948년 원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 120명이 들어갔고 북측 가족들은 아직 안 왔으며 남측만 먼저 식사했습니다. 저는 직원 식당이 아닌 손님 식당 구석에 앉았고 박순자 할머니를 계속 지켜봤으며 다가갈 기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밥을 드시다가 자꾸 창밖을 보셨고 한숨을 쉬셨으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식사 맛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옆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순자 할머니 맞으세요? 응, 그런데 함경남도 원산 출신이세요? 할머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분 찾으시는 거죠? 박명자.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너 어떻게 알아? 명자를 알아? 손에 힘이 들어갔고 눈빛이 간절했으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동생분 살아계세요. 할머니가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뭐? 진짜? 어디? 여기. 목소리가 커질 뻔했지만 제가 쉿하며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셔야 해요. 명자가 어디 있어? 데려와줘.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평양에 계세요. 평양? 그럼 왜 여기 안 와? 신청 못 하셨어요. 이산 가족 있으면 당에서 불이익 주거든요. 평생 숨기고 사셨어요. 할머니가 테이블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70년을 찾았는데 살아있었구나. 근데 못 만나? 어깨가 떨렸고 소리 없이 울고 계셨으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동생분 손녀예요.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이모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진짜? 네. 우리 할머니가 언니 찾고 싶어 하셨어요. 평생? 근데 신청 못 하셨어요. 그럼 내가 가면 되잖아. 평양 가면 되잖아. 안 돼요, 할머니. 북한은 자유롭게 못 다녀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시면 우리 할머니가 위험해요. 그럼 어떡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못 만나. 할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전해드릴게요. 할머니 살아계시다고, 찾고 있다고, 보고 싶어 한다고. 이모 할머니가 가방을 뒤지더니 공책과 펜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내 주소야. 한국 서울에 살아. 명자한테 전해줘. 공책 한 장을 찢어 주소를 적었고 전화번호도 적었으며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명자한테 전해줘. 언니가 평생 찾았다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전할게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한국 오면 날 찾아와. 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 돌아와 메모지를 꺼내봤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땡땡동 땡땡 아파트 땡땡동 땡땡호 전화 02 다시 땡땡땡 다시리 땡땡땡땡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고 글씨가 떨려 있었으며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얼마나 급하게 썼는지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면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언니가 살아계시고 금강산까지 왔고 찾고 있다고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할머니가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70년 만에 언니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왔는데 못 만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걱정됐습니다. 금강산 근무는 한 달에 2주일씩이었습니다. 2주일 일하고 2주일 쉬는 교대 근무였고 다음 주 금요일에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며 그때 할머니를 뵐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산 가족 상봉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50년, 60년, 70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을 봤고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봤으며 보고 싶었어, 살아있었구나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감격의 눈물이었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지만 우리 할머니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여러 번 봤습니다.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쳐다보고 계셨고 혹시 동생이 있나 찾는 것 같았으며 매번 실망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북측 가족 중에 박명자는 없었고 신청자 명단에 없었으니 당연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버스에 타기 전 이모 할머니가 저를 찾았고 명자한테 전했어? 하고 물었으며 저는 아직 못 갔어요. 다음 주에 평양 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꼭 전해줘. 부탁이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고 버스에 올랐으며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고 버스가 멀어졌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주 금요일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문을 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고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으며 왔구나 하고 웃으셨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충격이 덜할지 고민만 했습니다. 밤이 됐고 할머니가 주무시러 가셨으며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음 날 말씀드리자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말씀드리자고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슬퍼하실까봐, 아파하실까봐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2008년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고 여전히 말씀드리지 못했으며 메모지는 제 방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끔 꺼내보며 죄책감을 느꼈고 이모 할머니한테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게 괴로웠으며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7월 11일 새벽 금강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한 관광객이 북한 군인한테 총 맞아 사망했고 남북 관계가 경색됐으며 이산 가족 상봉이 중단됐습니다. 뉴스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박순자 할머니는 다시 못 오고 우리 할머니는 영영 못 만나게 됐으며 제가 전할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말 할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했으며 입원했습니다. 2009년 2월 할머니는 점점 약해지셨고 말씀도 잘 못하셨으며 제 손만 꼭 잡고 계셨습니다. 3월 5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눈을 뜨셨고 제 손을 잡으며 언니 하고 중얼거리셨으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언니를 그리워하며 돌아가셨고 저는 끝내 이모 할머니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한 달 동안 멍하게 살았습니다. 집은 텅 비었고 할머니 방에는 옷가지가 그대로 걸려 있었으며 부엌에는 할머니가 쓰시던 암치마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고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왜 말씀드리지 못했을까 자책했습니다. 4월 어느 날 방 청소를 하다가 서랍에서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2년 전 박순자 할머니가 준 것이었고 구겨졌지만 글씨는 선명했으며 서울시 강남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메모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 제 손을 잡으며 언니 찾아줘 하고 말했고 내가 못 만났으니 내가 대신 가져하고 부탁했으며 언니한테 전해줘 평생 보고 싶었다고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베개가 젖어 있었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가 우리 할머니 소식을 전하기로 동생이 살아계셨어요. 평생 언니를 그리워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언니를 찾았어요.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할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효도였으며 손녀로서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은 목숨을 건 일이었고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것이었으며 준비도 필요했습니다. 금강산 근무는 그만뒀고 평양으로 돌아와 다른 일을 찾아야 했으며 돈도 모아야 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고 중국산 물건을 팔았으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조심스럽게 탈북 브로커 정보를 물어봤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소개받았으며 만났습니다. 비용은 1,000만 원이라고 했고 제가 2년 동안 모은 돈이 800만 원이었으며 할머니 유품을 팔아 나머지를 만들었습니다. 2010년 5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메모지를 넣었고 할머니 사진 한 장도 챙겼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며 뒤돌아봤는데 부모님과 할머니 추억이 담긴 집이었고 다시 못 올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로 갔습니다. 12시간 걸렸고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사흘 동안 기다렸고 다른 탈북자 2명도 있었으며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사흘째 밤 새벽 2시 브로커가 깨웠습니다. 간다. 가방을 메고 나갔고 어두운 길을 걸었으며 2시간 동안 산길을 올랐습니다. 두만강이 보였고 물소리가 들렸으며 건너편이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건너. 빨리.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갔는데 차가웠고 무릎까지 찼으며 미끄러웠습니다. 다른 2사람도 함께 건넜고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대였고 거기서 소리가 들렸으며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고 저는 물을 헤치며 뛰었으며 반대편까지 10m였습니다. 다리가 걸렸고 넘어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순찰대가 총을 쏠 수도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고 계속 뛰었으며 마침내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순찰대가 강 건너편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지만 건너오지는 않았고 저는 살았으며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메모지를 확인했고 젖지 않게 비닐에 싸놨던 것이 다행이었으며 서울시 강남구 주소가 선명했습니다. 이모 할머니 찾아갈게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 아는 집이었고 작은 방 하나를 얻었으며 3달 동안 숨어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안한테 걸리면 북한으로 송환되니까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방문도 잠그고 창문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3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좁은 방에 갇혀 지냈고 할 일도 없었으며 매일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하루 2번 밥을 가져다 줬고 중국 음식이었는데 입맛이 없었으며 그냥 물로 삼켰습니다.
가끔 할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고 20살쯤 됐을 때였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이모 할머니 찾아갈게요. 할머니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진에 대고 말했고 눈물이 났으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8월이 됐고 브로커가 연락했으며 이제 베이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기차표를 샀고 16시간 걸렸으며 조선족 아저씨와 함께 탔습니다. 공안 오면 내 조카라고 해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불안했습니다. 영무원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화장실도 못 갔으며 물도 안 마셨습니다. 다행히 검문은 없었고 16시간 후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살았습니다. 베이징 한국 대사관 근처 집에 숨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대사관 들어갈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고 다른 탈북자 5명이 같은 집에 있었으며 서로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9월 말 드디어 날이 잡혔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담 넘는다. 브로커가 말했고 모두 준비했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고 할머니 사진도 확인했으며 잃어버리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대사관 뒷담으로 갔습니다. 담이 높았고 사다리를 놓았으며 한 명씩 올라갔습니다. 제 차례가 됐고 떨리는 손으로 사다리를 잡았으며 올라갔습니다. 담 위에서 반대편을 보니 대사관 건물이 보였고 불이 켜져 있었으며 안전해 보였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착지하며 발목이 삐끗했지만 괜찮았고 일어나 건물로 뛰었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가 나왔고 탈북자예요 하고 말했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주저앉았으며 울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경비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조사받고 서류 준비하고 한국 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메모지를 꺼내봤고 주소를 외웠으며 곧 가요. 이모 할머니하고 중얼거렸습니다. 2011년 1월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인천행이었고 드디어 한국에 간다고 박순자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랐고 창밖을 봤으며 구름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고 할머니 거의 다 왔어요 하고 속으로 말했으며 눈물이 또 났습니다. 2시간 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았고 대한민국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으며 감격스러웠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고 차를 타고 조사시설로 갔으며 2주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탈북 이유가 뭡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유언 때문이에요. 찾아가야 할 분이 있어요. 메모지를 꺼내 보여줬고 이분을 찾아야 해요. 우리 할머니 언니세요 하고 설명했으며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원 마치고 찾아가세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배웠고 취업 준비도 했으며 다른 탈북자들과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박순자 할머니만 있었고 빨리 찾아가고 싶었으며 매일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4월 말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착금을 받았고 당장 할 일은 이모 할머니를 찾는 것이었으며 다음 날 바로 서울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렸고 주변이 너무 화려해서 압도당했으며 높은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였고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으며 땡땡동이 어디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기가 땡땡동이야.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긴장한 표정이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으며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10층에 도착했고 복도를 걸었으며 땡땡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4년 전 금강산에서 만난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고 명자한테 전해줘 하던 목소리가 들렸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딩동 소리가 났으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서 계셨고 4년 전보다 더 늙으셨지만 얼굴은 기억났으며 89살이셨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2007년 금강산에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빤히 쳐다봤고 몇 초간 침묵이 흘렀으며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너, 그때 그 아이, 명자 조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머니. 저예요. 할머니가 저를 끌어안았고 왔구나. 한국 왔구나. 하며 울었으며 저도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한참 동안 안고 울었고 이웃이 문을 열어보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 어서. 할머니가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소파에 앉혔으며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명자는 같이 안 왔어? 할머니가 간절하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으며 할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리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었고 20살쯤 됐을 때였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예요. 할머니 동생 박명자 할머니. 이모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쳐다봤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명자, 우리 명자.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평양? 건강해?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죽었어? 목소리가 떨렸고 온몸이 흔들렸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0년을 찾았는데 이제 영영 못 만나는구나.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또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나를 찾았어? 네. 매일 생각하셨어요.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산가족 신청 못 하셨어요. 가족들 때문에. 알아. 북한이 그렇지. 우리 명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가 저를 다시 안았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전해줘서. 내가 없었으면 나는 영영 몰랐을 거야. 할머니가 금강산까지 오셨잖아요. 저한테 주소 주셨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할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 물어봤고 저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으며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2011년 5월부터 이모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파트 작은 방 하나를 주셨고 제 짐을 풀었으며 우리 할머니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서서 명자야, 잘 지내니? 하고 말씀하셨고 손녀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셨으며 저는 매번 울컥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셨지만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가 셋 있었는데 모두 미국에 살았고 1년에 한두 번 방문했으며 평소에는 혼자 지내셨습니다.
내가 와줘서 외롭지 않아. 명자가 너를 보낸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셨고 저는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하고 대답했으며 진심이었습니다. 낮에는 제가 일을 나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했고 설거지와 서빙을 했으며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할머니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고 북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며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북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주 우셨습니다. 배급이 끊겨서 굶었다고, 병원 약이 없어서 고생했다고, 우리 명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가 안타까워하셨고 저는 그래도 행복하셨어요. 저랑 함께 있어서요 하고 위로했으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추석과 설날이면 할머니와 함께 절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사진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두 할머니가 함께 절했으며 저도 절했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사진에 대고 말씀하셨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2015년 할머니 자녀들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큰아들, 딸, 작은아들 셋이었고 저를 보며 반가워했으며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고 고마워했습니다. 함께 외식하고 사진도 찍고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2018년 할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95살이 되셨고 걷기 힘들어 하셨으며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할머니를 모셨고 식사 챙겨드리고 산책 도와드렸으며 밤에 옆에서 잤습니다. 2019년 어느 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국 온 지 8년이야. 이제 너 인생 살아야지. 시집도 가고. 할머니, 저 괜찮아요. 할머니랑 있는 게 좋아요. 명자가 너를 보낸 건 나 모시라고가 아니야. 너 행복하라고 보낸 거야. 2020년 할머니 도움으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고 장학금을 받았으며 공부하며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2021년 남자친구도 생겼고 탈북자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었으며 할머니한테 소개했습니다. 잘생겼네. 우리 명자 손녀 잘 만났어.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2023년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고 이모 할머니가 주례를 서셨으며 오늘 하늘에서 명자도 보고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도 낳았고 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고 항상 아기를 안으려고 하셨습니다. 2025년 할머니가 100살이 되셨습니다. 백수 잔치를 했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으며 제 딸도 2살이 되어 할머니 옆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40살이고 대학을 졸업해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남편,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101살이 되셨고 건강하셨지만 많이 약해지셨으며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매주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딸을 데리고 가면 할머니가 웃으시고 우리 공주하며 안아주십니다. 두 할머니를 다 모시진 못했지만 할머니들의 사랑은 제가 이어받았고 딸한테도 전해지고 있으며 이게 할머니들이 원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70년 헤어진 자매는 끝내 못 만났지만 손녀가 그 사랑을 이어받아 다른 할머니를 모셨고 그 사랑은 증손녀한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의 아픔은 이렇게 치유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